남북 군사당국이 오늘 실무 접촉을 열어 빠른 시일 안에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이 참여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우선 남측 후보자 500명이 선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각종 꼼수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은 포털뿐 아니라 트위터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댓글 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의심 트위터 계정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운영자 4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호주 등 외국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침대에 13시간가량 묶어놓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대령급 군사 실무 접촉을 열고 군 통신선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 산림 분야 협력도 잇따라 후속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을 잇는 광케이블 통신선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해 쪽에 있는 광케이블 통신선 6회선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방치됐습니다. 동해에 있던 광케이블 3회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북을 잇는 통신선은 올해 1월 복구된 전화선이 유일합니다. 음성 통화만 가능하며 팩스 등을 주고받으려면 광케이블을 복구해야 합니다. 남북은 오늘 대령급 실무 접촉을 갖고 우선 서해 쪽 광케이블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쪽 복구를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소요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케이블이 대북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북한 측에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면 외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산림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6월 26일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6월 28일 북측 통일각에서,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고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이 분야 협력에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가운데서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를 북한 측에 제의할 방침입니다. 우리 측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잠정 중단 조치 등에 호응해서 남북한이 서로 재래식 군사 위협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군사회담에서 의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로 논란이 됐던 북한 장사정포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25 전쟁 68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의 최근 비핵화 움직임과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장사정포를 거론했습니다.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장사정포 이전 논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다시 이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이전 문제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검토했지만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제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회담에선 북측의 장사정포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중단과 해병대 훈련 잠정 중단 발표에 이어서 나온 것으로 향후 북측의 재래식 전력 위협을 해소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가 남북 간에 논의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고 다시 6시간 만에 정정 발표가 나오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내 입장 조율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그런 것인지 이어서 박석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며 위협해왔습니다. 온갖 대결 책동을 산산히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40-50km에 불과한데 북한군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입니다. 사거리가 50km인 170mm 자주포, 이른바 주체포와 사거리 60km 이상인 240mm 방사포, 즉 다련장포가 주축입니다. 개성 금천 지역에 있는 북한군 2군단 포병의 핵심 전력으로 대부분 동굴 진지와 같은 갱도에 배치돼 있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방공 무기로 요격을 하기도 어려워 미사일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만 380여 문으로 추정돼 시간당 8천여 발을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옮기면 북한군의 전쟁 초기 전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100여 발만 떨어져도 수도권은 혼란과 마비가 되는데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시킴으로써 개전 초에 군사적 이점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장사정포가 차량에 탑재돼 기동력을 갖춘 만큼 전방 재배치를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양측이 각각 100명씩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측은 1차 후보자 5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분들도 최종 후보로 다 뽑히지 못할 처지입니다만은 아예 1차 후보에도 선발되지 못한 더 많은 이산가족들은 또 한 번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도 출신 90살 이용녀 할머니. 북에 놓고 온 딸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차 명단에 안 계세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돼. 이번엔 마지막이야. 내 나이가 90인 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줘야 돼, 내 딸. 성함이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평안북도 출신 95살 박성은 할아버지. 살아있다면 93살이 됐을 여동생을 만나야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전원 이산 가족은 끝났어요. 이런 식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남한의 생존 이산가족 수는 5만 7천여 명. 3년 만에 재개된 8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단 100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차 후보자 500명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를 우선 배정하고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 등 직계가족의 가중치를 둬서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다시 250명을 추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남북은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교환하고 8월 4일까지 최종 상봉자 100명씩을 확정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생사 확인 같은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혁신책을 논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열흘이 넘도록 내탓 공방에만 몰두하며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잘못했다며 다 함께 무릎을 꿇은 지 열흘, 자유한국당 혁신안이 한 발짝도 못 나간 가운데 오늘은 중진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는 듯 행동한다는 겁니다. 심재철, 이주영,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의원 등 4선 이상 의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오후엔 초재선 의원 70여 명 중 5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김권한 대행의 사퇴 요구가 일부 나왔지만 일단은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내대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이 유임하면 좋겠다. 선거 책임론이 겉으론 드러난 문제지만 속으로는 비대위원장을 어느 계파의 우호적인 인사가 맡느냐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권한대행은 비대위 준비위를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인사로 꾸렸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핵심 비대위가 우리 당의 진정한 희망이 되길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재선 김관영 의원을 오늘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야당이 모두 원구성 협상을 얘기하고 있어 주 후반쯤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얼마 전 임대료 갈등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둔기를 든 사람은 족발집 주인, 달아나는 건물주를 때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족발집이 있는 서울 서촌이 관광 명소가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리고 내쫓은 데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임차 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를 잡아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이 10년간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같이 관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일정 조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가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갱신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대차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상가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대기업들은 보통 자사 제품을 운송할 때 물류 담당 계열사에 일감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내부 일감을 받은 물류 계열사는 별다른 경쟁 없이도 몸집을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물류 계열사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는 또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서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죠.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왔는데요.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한도, 즉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을 경우에 내부 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년간 규제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대기업들이 각종 꼼수를 부려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회사 이노션은 2015년 상장 전까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지분율을 규제 기준의 0.01%포인트 모자란 29.99%로 턱걸이했고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2,400억 원에 이르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급식 식자재 유통업체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에서 규제를 피한 사례입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삼성물산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지만 자회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의 지난해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6,600억 원, 이익 대부분은 삼성물산에 배당됐고 상당 부분 총수일가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에서 빠진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에만 92곳에 이릅니다.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관행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규제를 받는 회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 역시 2013년 15%대에서 규제 시행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지난해 원상복구되다시피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상장사 규제 기준을 지분율 20%로 낮추는 등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수사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민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인데요. 검찰은 수사에 꼭 필요하다며 법원 행정처를 압박하고 있는데 법원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드디스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을 달라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증거능력 관련 판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하드디스크 원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세워진 판례입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의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 추진비, 관용차 사용 내역까지 법원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의혹만으로 검찰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경찰의 여론 공작이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경찰이 확인한 여론조작 의심 트위터 계정을 전수조사해보니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와 용산 참사 시위 등 각종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시위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합법적인 모든 장비 장구를 사용해서 차단시켜 나갈 겁니다. 전쟁은 단순 진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론 공작까지 나선 겁니다. KBS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트위터 계정 120개, 트윗 12,000여 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시위와 집회, 불법, 폭행 등이었습니다. 모두 수백 차례 언급됐습니다. 청소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에 나가십시오. 희망버스 집회 당시엔 치킨을 먹는 시위대 사진을 유포했고 한미 FTA 반대 시위 당시 일선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하자 여러 아이디로 집중 비난합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글도 유포했습니다. 일부 계정은 노골적인 정치 성향도 드러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재보궐선거일 서울시청에 종북, 친북, 촛불 세력이 입성한다며 투표를 독려합니다. 북한이 찬양하는 MBC 파업을 지지한다며 특정 방송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계정은 주로 정보국과 홍보실 소속 경찰관들이 이용했습니다. 2010년 5월쯤 활동을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활동을 끝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여론 조작이 포털과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11개 언론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노조를 파괴하는 데 적극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재임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검찰은 국정원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이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작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 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랜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부 장관 4명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 씨가 노조 분열 공작을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근 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 씨. 송 씨 역시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를 떠나 삼성에 고용돼 노조 파괴 전략을 세웠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부터 협력사 기획폐업과 노조 주동자 재취업 방해 등 삼성을 위한 노조 대응 전략 대부분을 송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던 송 씨는 내일 노조 탄압에 앞장선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의 운영자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2016년 폐쇄되기까지 불법 운영 수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됐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음란물만 8만 건이 넘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서버를 이용해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국제공조수사 등 이런 수사활동들이 필요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음란물 유통뿐 아니라 제작까지 손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는 모두 4명으로 송모 씨와 홍모 씨 부부입니다. 이 가운데 송 씨가 지난 18일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21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와 호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도피 중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조사 과정에 사이트만 열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소라넷은 자기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소라넷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씨 부부 등 4명의 운영자가 13년 동안 챙긴 부당이익이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송 씨 외의 다른 운영자 3명을 강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소라넷이 폐쇄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제2, 제3의 소라넷이 줄줄이 생겨나며 성업 중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피하는데 최근에는 SNS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 해화역에서 열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소라넷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03년 문을 연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되기까지 대체 정부는 뭐 했냐는 겁니다. 소라넷 폐쇄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이 나타난 겁니다. 현직 법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부터 회원수 85만 명의 대형 사이트까지 제2, 제3의 소라넷이 계속 생겨난 겁니다. 이들 사이트들은 최근 들어야 폐쇄됐는데 폐쇄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접속을 막으면 바로 주소를 변경해 운영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SNS도 음란물 유통 경로로 활용됩니다.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익명성 때문입니다. 자기 이렇게 신원을 쓰지 않고 계정을 만든다던가
해서 이제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지인의 사진을 성적 합성해서 막 도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나, 텀블러라는 SNS에선 음란물 유통은 물론 성매매 광고까지 이뤄집니다. 텀블러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무려 4만 7천여 건 받았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르는 음란물 유통. 해외 당국과의 수사 공조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제 전남 강진에서 실종 여고생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 확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의뢰했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된 여고생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산입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주변에서 옷과 휴대폰 등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채취한 DNA 시료가 불안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골절 등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A양으로 밝혀질 경우 A양의 아버지 친구이자 용의자인 김모 씨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이 오르막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할 정도로 험준한 점을 감안할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CCTV라든가 통신수사, 기타 수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용의자로 추정했던 거기하고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기 위해 김 씨를 만난다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실종됐고 용의자 김 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침대에 묶인 채 장시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명백한 노인 학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팔이 묶인 86살 치매 노인이 자신의 침대로 옮겨집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기저귀로 손발을 감싼 뒤 붕대로 침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습니다. 포대기를 이용해 몸도 고정시킵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노인이 저항할수록 결박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밤새 몸부림을 친 노인은 녹초가 됐습니다. 자식으로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요양원에 들여보낸 그 자체가 참 후회스럽고, 이 자식이라 그래도 본체 만체 무기력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주무시려고만 하고. 울산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도 어떠한 경우에 신체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그 기록을 남기고 보호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양원 측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금 3천만 원하고 지금 케어 비용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명목으로 지금 현재는 3억 6천만 원까지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대 행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할구청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걸입니다.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G드래곤이 군병원의 간부용 1인 병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와 소속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초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배치받은 그룹 빅뱅의 G드래곤 권지용 씨. 특혜 논란은 일병 권 씨가 병사가 쓸 수 없는 국군 양주병원 대령실에 입원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발목 불안정증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약 일주일 전부터 특혜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권일병이 1인실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환자 본인은 물론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위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1인실은 필요시 간부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이후 국군 양주병원 1인실에 병사 2명과 부사관 1명이 입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의료진의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 유지가 필요한지 등은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권 씨의 매니저가 면회 시간 외에도 면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을 고소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2라운드가 마무리되면서 16강 진출국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 중에서도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깔끔하게 확정지은 나라도 있고 예상 밖의 고전을 펼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축구 종과 잉글랜드는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파나마를 한 수 지도했습니다. 링가드의 환상적인 슈팅에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 2개 포함 3골을 터뜨려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편성 운이 따른 잉글랜드는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에 올랐습니다. We've got to enjoy this. It's not every year that we go through after 2 games. So of course we'll enjoy it now and then focus on trying to finish in top. 세계 랭킹 3위 벨기에 역시 루카쿠랑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앞세워 2연승으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음바페와 그리즈만 등 선수단 전체 몸값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프랑스도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무서운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죽음의 비교에서 1승 1무로 16강에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 반면 세계 랭킹 1위 독일은 스웨덴을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브라질 역시 코스타리카의 마지막까지 고전하는 등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팀은 아르헨티나. 축구 천재 메시의 득점포가 2경기 연속 침묵에 빠진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최악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마라도나가 선수단 전체 미팅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내일 모레 치러지는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의 고민이 깊습니다. 2연패로 탈락 위기에 빠진 데다 주장 기성용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세계 최강 독일과의 경기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보조기구의 의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겨워 보인 기성용. 병원 정밀검사 결과는 2주 치료. 결국 독일전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독일이란 강팀을 상대로 꼭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기성용의 빈자리는 치명적입니다. 중원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이끌고 과감한 공격 전개와 슈팅 시도 등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하는 데다 주장의 리더십까지 갖춘 핵심입니다. 베이스캠프 복귀 첫날 진행한 훈련에서 신태용 감독은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성용이가 지금 주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100% 이상 더 잘해줬는데 정신적인 지주다 보니까 후보인 구자철과 정우영이 함께 나서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기성용을 중심으로 해온 중원 운용은 쉽지 않아 전력 약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앙 수비수 장현수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2차전 경기력에 대한 비난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기용할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비는 조직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너무 자신감이 지금 많이 잃어버려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정예 멤버로 상대해도 버거운 독일.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지만 대표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 대신 도전을 계속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같이 다니면 까만 게 옵는다. 그냥 후쿠시마로 가서 죽어라.
최근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게 쏟아진 말입니다. 서울 신길역에서 항의 행진을 하던 장애인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 돼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머리에 뭐만 찼다, 냄새 나는 것들, 이런 여성 전체를 공격하는 발언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차별과 적대감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도 쉽지 않아 도를 넘어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 유리한데 이거 한번 맛을 드시면 끊을 수가 없다고.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한 말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김 후보의 발언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사회적 소수자들은 얼마나 모욕감과 위축감을 가지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소수자와 약자,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는 진영 논리로 포장돼 버젓이 세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너 뭐야 어디야? 이거 막 그 빨갱이네? 거의 모든 유럽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동성결혼 비난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 망명 신청자를 하등동물에 비유하면 독일에선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있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올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동성애 반대단체의 항의 등으로 철회됐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면 마치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고요. 어떤 국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소수자 지원 정책도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요즘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부지방에는 최고 300mm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장마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 전남 해안에서 시작한 장맛비는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내일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엔 오후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에 잠시 약해진 비는 모레 새벽 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세찬 장대비로 변하겠습니다. 남하한 장마전선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퍼부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호남지방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0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80에서 150,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활성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대의 폭이 매우 좁아 지역 간에서도 남북의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3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장맛비인 만큼 저지대 침수와 공사장 시설물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전선은 이후 남해상으로 물러났다 주말에 다시 북상해 토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한 달가량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국지적으로 집중호우를 뿌리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난민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몇 달이 걸릴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주변을 맴도는 남성들.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입니다. 취업 제한은 풀렸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가 걱정입니다. أنه لا يوجد لدي مال. هنا لا يوجد لدي سكن ولا من أين أجد الطعام. 이런 가운데 난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6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거쳐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 심사관 3명이 투입되지만 많아야 하루 3명 정도만 면접이 가능해 심사 절차를 마치려면 길게는 8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정황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관계 기관 또는 또 주변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예멘인 체류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요청할 건 요청도 하고 또 우리 분야별로 의료라든지 또 난민 관리와 신속한 심사 등을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침략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즉각적인 추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 또 시민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While illegal aliens can only be held for a period of days or weeks, it can take years to move their cases through the legal system.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선 이민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뽑기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는 그만 포기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만 골라서 받자는 주장입니다. We need merit-based immigration. You know, we're taking in people that will never help us as a country. 미국 내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갔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책 옹호자라는 이유로 주인에게 쫓겨났고 이민정책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 닐슨 장관도 최근 고객들 항의로 식당을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법 이민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빼앗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트럼프는 공화당을 향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 이민법을 밀어붙이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작 공화당은 선거 악재를 우려해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 격리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가름한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어획량이 1970년 이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은 1970년 이후 99.9% 감소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을 아래로 던져 어린이 한 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5년 동안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차 16,000대 보급을 목표로 현재 10여 곳 수준인 수소 충전소를 5년 안에 300곳 더 늘리고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맑은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하며 위로를 전했던 어린이 음악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위문 공연을 다니며 불렀던 노래 23곡이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됐는데요. 노래와 함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김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멀리 미국으로 건너가는 우리나라 어린이 음악 화발단. 6.25 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4월,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뜨거운 관심 속에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7살에서 12살 어린이 25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음악대는 석 달 동안 42개 주를 돌며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온 어린이들의 맑은 노랫소리에 매료됐습니다. 노래 23곡은 레코드 앨범으로도 제작됐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상원위원회에서도 공연을 하는 등 전쟁 복구 기금 4천만 달러도 모금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도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해서 원조로 했는지도 모르죠. 네. 영화 소재가 되기도 한 음악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왔던 KBS 어린이 합창단이 주축이 돼 유엔군 부대와 야전병원을 돌며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